언중육을 함께하는 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레드헤어님이 노래 잘하는 헬마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는데 또 어디서 노래를 또 한 곡 좀 뽑으셨나 봐? 유튜브 방송에 뭐 이제 땜빵하러 나갔는데 땜빵이라니. 그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또 박지훈 변호사고 또 등장해?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 양반 얘기하지만 우리 배신 때리고 와서 지금 또 속어. 속어. 예. 속어. 그러니까 박모 변호사가 노래를 한 자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 또 저는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또 시키면 하기 때문에 또 노래 한 자리 그럼 해봐요. 여기서요? 시키면 한다며. 지금요? 무슨 노래 불렀는데? 괜찮습니까? 김정민 씨의 이제 슬픈 언약식이라고. 그 방송에 막 목소리 쫙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근데 노래 잘했나? 아니요. 그거 되게 어려운 노래였는 거는. 그게 이제 그 눈물을 거두라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나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출연자가 거의 샤우팅 창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회복의 기운을 빌려서 그대로 그냥 질러왔습니다. 저하고는 장르가 좀 다르구나. 저는 주로 서상계 마을 흑산도 아가씨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너무 죄송합니다. 네, 말씀 안 하겠습니다. 별로 가죠.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첫 번째 소식. 이번 주 내내 좀 이렇게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게 청와대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인데 그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이 뉴스를 조금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옷의 생산과 유통이 아니라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특활비가 이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더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불문하고 이 청와대의 특별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뭐 비슷한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이 논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법원 판결 자체도 최근에는 웬만한 뭐 개인 정보나 그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안들은 국민들한테 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추세에 맞춰서 뭐 제가 살펴봤었던 한겨레 2월 기사 같은 경우도 닥치고 비공개 관행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내놓은 사설이 나왔었고요. 네네. 한국일보의 이틀 전 칼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값과 특활비라고 돼 있는데 뭐 내용은 여러 갈래로 갈려 있지만 대체로 이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되는 국가 특활비가 1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정숙 여사의 이 의상비를 국가 기밀과 연결해서 이제 보도하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제목들이 문제였던 건데 네.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거 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비로 집행한 의상비하고는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관계가 없는 셈인데 뭐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얘기했었던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이런 식의 첫 보도에 저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목 공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특히 이제 제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고 내용으로도 조금 애매하게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3월 29일 사설인데요.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청와대든 혹은 이제 여권이든 어딘가에서 대통령 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셈이 되거든요. 실제 내용도 보시면 청와대는 납세자 연맹이 특활비와 옷값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면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끝끝내 감추고 있다라고 이제 사설에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사설의 마지막 대목도 보면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 돼 묻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9일이면은 청와대가 이 옷값 같은 경우는 사비로 샀다라고 이제 밝힌 날인데 네. 뭐 그날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청와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매체들이나 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청와대가 옷값이 기밀 사안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는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을 때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런 발언 내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네.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2018년에 2차례 공식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 살펴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국가 기밀 사항이라는 거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특정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애초에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출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특활비와 옷값을 좀 합쳐버려서 그래서 뭉개서 청와대가 마치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국가 기밀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좀 이런 이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 행태들이 좀 나타났다. 네.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설 제목이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가 제목이라면 네. 이미 단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옷값 사는데 그러니까 옷값 지불하는데 세금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단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사설의 내용으로 보면은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포함한 특활비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국가 기밀이 돼서 묻히게 된다라는 논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청와대가 밝혔다시피 사비로 집행한 거라면은 틀린 사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특활비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을 막느라고 계속 되어왔던 문제고 그때마다 이게 공개가 그러니까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냐라는 어떤 그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관성에 입각해서 볼 때 그러니까 특활비 어떤 존속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에는 검증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옷 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혹시 뭐 만약에 현 정권에서도 재현이 됐으면 문제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면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이거는 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언론의 감시 기능에 그거는 속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뭘 지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런 갈라낼 것인가를 정확히 그어줘야 여기서 이제 그 언론을 매개로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국민들의 시선을 정확히 집중시켜 줄 수 있는 그 시선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작업에서 오히려 교란을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일보의 칼럼을 가져온 것도 정보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이제 문제를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방안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또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옷값을 청와대가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라는 식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적인 그 제목을 뽑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매체들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이제 제목으로 뽑아가면서까지 자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그러면 제목이나 내용상으로 자극적인 방식의 이제 몰아가기가 많이 작동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뭐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정치적 소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특히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많이 이제 가져와서 좀 자극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싶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울산광역시장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지지자들을 이제 모아서 네이버 밴드 일종의 이제 모임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지는 양상을 보면 그런 혐의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이 이슈가 다뤄지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특활비를 집행해서 샀느냐 아니냐 여부는 오히려 차치하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중심 이슈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가지고 있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국민의힘 울산광역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밴드에 올라온 글인데
페이스북의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여인이 5년 동안 푸른 죄수복 한 벌로 버티는 동안 다른 여인은 특활비로 수백 명품 옷, 가방, 구두,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인, 그러니까 앞에 나온 5년 동안 푸른색 죄수복 한 벌로 버틴 여인은 박근혜 씨를 가리키는 거고, 이 수백 벌의 명품 옷을 가진 여인은 이 김정숙 여사를 가리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교도소에 갔던 박근혜 씨하고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은 전혀 이제 별개 그러니까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이었던 당사자를 비교하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오히려 이 사치나 뭐 여성의 몸치장 쪽에만 치중하는 듯한 정치적 인물인 박근혜 씨의 평가 방식이 푸른색 죄수 옷이냐 비싼 옷이냐로 흐르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그것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후보자의 지지자 밴드에서도 청와대 발칵 뒤집혔다, 수백 벌 옷이 서울 경찰청 난리 났다, 이런 식의 보수 유튜버 그 방송의 이제 제목들이 보통 뭔가 항상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난리가 났다, 이런 식의 제목들 많이 좀 썼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와 옷이 아주 특수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세요? 김대중 정부 때 옷로비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대한민국 1호 특검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큰 사건이었는지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야기는 박근혜 씨 하면 옷과 관련해서 두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최순실 씨가 옷 고르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옷 샀다라고 하는 것들. 의상실 운영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마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말로 이 옷을 사비로 샀다면, 그러니까 물론 전체가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차라리 공개를 하면 그거는 국가 안보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이걸 좀 불식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청와대 주장대로 정말로 사비를 샀다. 모든 옷이 아니더라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만 잘 집어서.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뭐 영수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보면 뭐 현금 결제한 경우도 있고 카드 결제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현금 결제한 경우라면 뭐 영수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 보관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모든 영수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 내역 카드 같은 경우는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공개를 해서 불식시켜 버리면 이 부분들이 하나의 한번 중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줄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특활비를 둘러싼 오랜 논란, 그게 한 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옷에 대한 기억, 이 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후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건 이전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확실하게 청와대가 증명을 해서 논란을 잠재워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자체로서 또 어떤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또 응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사비로 구입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이냐 라는 이야기가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게다가 뭐 고려할 필요는 있는 거죠. 게다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정말 사비를 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또 반박이 좀 따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특활비에서 산 거 아니냐라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부분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특활비로 샀느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언론 보도가 몇 벌인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보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뭐 특활비를 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개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치냐 아니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보도들이 많은 것도 좀 이번 사안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번 주에 시선 집중을 뜨겁게 달궜던 어제 이제 JB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격한 논쟁의 이 중심 소재였던 이준석 대표의 혐오 표현단 관련된 이제 보도들입니다. 네. 전장현에 대한 어떤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비판적 인식이 없이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복사붙임하는 일종의 스트레이트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계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언중유골 시간을 통해서 단순한 그 소위 셀럽들, 유명인들의 SNS를 이제 복사붙임하는 중계 보도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난 뭐 다른 사례들보다도 좀 더 특별하게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 시선집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혐오성 발언들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중계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고 이 언론의 어떤 책임성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옮기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이 발언을 확산시키는 기능만을 할 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어떤 중계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제목을 하나 보자면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따옴표하고 내가 여성 장애인 혐오 절대적 선악 프레임 안 통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발언을 전하는 기사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대한매체 얼룩소의 김대중 씨라는 이제 필자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전체 기사의 분량이 한 1,100자 정도 되는데 이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을 단순 인용한 게 공백 포함해가지고 이제 764자, 그러니까 68%를 차지한다. 기사 전체 중에서 70%가 그냥 단순히 옮겨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발언들을 보면 그 소위 이제 혐오성 발언이라고 지적받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많은 모순이 제기됐을 때 언더 도그마 담론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라는 건 이제 전장현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장애인 시민단체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성의 발언을 한 거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단순히 옮겨붙이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32% 이제 기자의 어떤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비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도 사실관계 전달이나 이제 분석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연결하는 조사, 뭐뭐라고 했다, 뭐뭐라고 덧붙였다, 뭐뭐라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 뒤에 그냥 붙이는 말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필자가 좀 시각화해서 구분을 좀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좀 진한 글씨, 옅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옅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붙인 거고 굵은 글씨,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기자가 덧붙인 부분인데 전부 이제 조사 처리된 특별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언론사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아니 그 사실 보도 영역과 논평의 영역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사실 보도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고 그 논평은 다른 데서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마 이제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일단 옮겨서 빠르게 내보내는 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논평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재임기나 뭐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네. 수많은 혐오성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당연히 미국의 언론 매체들도 그 발언들을 스트레이트성의 이제 보도로 많이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CNN이라든지 AP-통신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뉴스 보도들 중에서 트럼프 세즈나 트럼프 세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스트레이트성 보도를 좀 몇 개 찾아봤어요. 예. 그랬는데 오. 한국 보도들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다. 그거 재밌네.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든 게 후보 시절에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강간하고 있다. 레이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거기도 하지만 예. 강간 같은 표현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이제 일종의 여성 혐오기도 하고요. 복합적으로 혐오를 하는 이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발언인데 이거를 CNN이 스트레이트성 보도로 전할 때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앞쪽에는 트럼프가 토론회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중반부터는 이 맥락과 이 상황과 비교를 붙여주는 논평성의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사실 기사인데 한 그렇습니다. 기사 안에? 스트레이트성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지만 뒤쪽에는 트럼프가 있었던 기존의 다른 혐오성 발언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비교하는 대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적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이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발언들 이러한 것들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링크를 이제 덧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이트성 보도를 하더라도 이 기사와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맥락의 기사들을 같이 붙여주는 거죠.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트성 보도라고 하더라도 혐오 표현을 전달할 때는 이제 독자들이 여기에 이제 단순히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모든 미국의 스트레이트 보도를 뭐 모니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보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 보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매체라면 중앙일보 정도의 그 한국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미국에서 갖고 있는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매체에서 보도를 할 때는 조심하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는 그 말은 이제 조사 표현으로만 돼 있는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다를 제외한 딱 한 대목 기자가 유일하게 덧붙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언더도그마라는 어제 우리 그 시선 집중에서도 나왔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어 설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생소한 용어니까 해설한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언더도그마란 힘의 차이를 선악의 판단 잣대로 삼는 오류를 뜻하는 것으로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용어 정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더도그마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확립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가 이 기사에서 녹이고자 하는 어떤 의미나 맥락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단순히 검색을 해보면 이 표현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무위키의 언더도그마 이 항목에 나옵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더도그마는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오류이다. 비슷하죠.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약간 조사만 바꿔서 나무위키의 내용을 가져다가 언더도그마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자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단순 스트레이트성 보도에서 이 부분에 해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실제적인 의미라든지 이거를 이제 보도하려는 노력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언더도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학문적으로 일단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단어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 자체가 미국의 극우단체인 티파티에서 활동을 했었던 마이클 프렐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금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극우 인사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약자 그러니까 언더독은 선하고 오버독 강자는 악하다라는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 편견이 마치 이제 교리처럼 그러니까 도그마로 굳어진 게 언더도그마다. 그래서 언더독인 약자는 선하다는 교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파 쪽에서는. 근데 약자성 자체로 당연히 이제 선하다, 옳다 이런 의미를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미국의 극우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걸 가정해놓고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자는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모순이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주장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파업을 하고 있는 뭐 해고 노동자라든지 뭐 용산 막로에 올랐었던 용산 철거민들이라든지 뭐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는 약자니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내용,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맥락과 의미와 주장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약자성만을 가지고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 이 자체가 일종의 혐오 정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언론 보도로 돌아가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보도의 기능도 있지만 논평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저는 언론이 엄격한 객관적인 100% 올백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그 공정한 판정자라고 저는 보지를 않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언론사는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색깔에 입각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로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전장에는 법질서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하면 그걸 옳소라고 하든지 그럼 보수 언론이 그렇죠. 옳소. 네. 이준석 같은 대표의 말이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고 맞는 이야기다라고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면 그거는 정말로 형식 논리고 그러면 20년 넘게 진행돼 왔던 것들에서 결국 왔던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기면서 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20년 동안 목소리가 묻힌 현실 속에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곡절에 대해서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논리는 형식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을 하든지 뭐가 되든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게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지금 주목을 했었던 이런 스트레이트성 보도라는 소위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 오히려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유통 체계에서는 굉장히 클릭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보도들입니다. 이제 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준석이 했다는 자극적인 말을 따옴표로 따서 제목을 달기 때문에 손이 잘 가는 유형의 보도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이런 보도들은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평과 비평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했던 말을 그냥 옮겨오기만 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어. 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과연 비겁한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사실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5%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맥락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물가 상승률 5%는 상당히 심각한 수치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물가 관리의 가장 기준점으로 3%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걸 훨씬 상회하는 것이니까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맥락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되면서.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허구한 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나라로 간다면 5%는 또 되게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를 갖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사실이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부각시키고 찾아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걸 안 해버리고 그냥 이거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냥 보도할 뿐이다. 네. 그러면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한다는 것은 이 사실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가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가치가 뭔지를. 그 질문을 저도 이제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냥 단순 사실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중립된 채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언더도그마 같은 용어를 해설함으로써 오히려 이준석이 강조하고자 했던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고자 했던 맥락을 더 강화해서 전달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셈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목에 그냥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뽑는 것만으로 스트레이트성을 강조하는 것도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설이 가능한 것이 뭐 이런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가져온 것들을 보면 뉴시스의 보도 같은 경우 이준석 여서수자 정치 이재명으로 여성표 공약 모순 만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준석이 스피커만 커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 따옴표 보도만으로 중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게 저널리즘의 이제 본령에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마무리 삼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언론이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공론장 기능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정말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공론장 기능을 할 지금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게 공론장 기능을 정말로 한다면 이 사실을 포착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던지고
토론을 붙이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빠지잖아요. 네. 빠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언론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우리는 공론장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그럴 거면 언론이 필요 없이 우리가 모두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서 뭐 이 그 보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완결된 보도냐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성된 보도냐 아니냐 네. 이걸 제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이 뭔가 좀 그 약간 비겁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특정하게 이런 가치를 내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라면 보수의 가치 입각해서 해석을 하든지 아니든지 그렇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특히 혐오성 발언을 스트레이트로 다룰 때는 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좀.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KBS의 지난 28일 보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를 했던 그 한국인 청년들과의 직접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건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앵커가 이 청년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네.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값을 분석해서 이 당시에 인터뷰하던 당시에 우크라이나 르비우시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GPS와 관련해서 지도를 띄우고 GPS 값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시청을 했었던 시청자들도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이고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매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렇게 직접적으로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저 청년들도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러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 호텔 주변 그러니까 뭐 숙소 주변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GPS 값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에 위치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 사진을 어디서 그러니까 찍었다 이게 이제 나온다 그 얘기하는 드러난다는 거죠?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KBS도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이 GPS 위치 값이 실제 위치 값이 아니고 이제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시청자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그리고 호텔에 그 노출된 그 청년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노출된 내부 사진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해당 GPS 값에 위치한 호텔의 내부 사진과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위치값을 넣은 게 아니고 실제 위치값을 넣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KBS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KBS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기사의 다시 보기를 이제 삭제를 한 상태고요. 기사에 들어가 보면 뭐 사과문과 함께 삭제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장원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 사과를 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의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뭐 KBS가 왜 잘했는지 이제 그 전후 사정은 대충 미루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뭔가 갔다는 어떤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에 있다더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SNS 돌고 물론 그것도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죠.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데 검증을 하는 거와 보도를 하는 거는 지금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검증을 한 거를 알리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검증을 했지만 그거는 어떤 이 부분과 신변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않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그렇죠. 정상이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네, 우리가 이제 사진의 GPS 값을 추정해가지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었다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한데 지도를 띄우고 GPS 값을 노출을 시켜버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KBS 보도는 워낙에 이제 비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도 좀 논란이지만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과연 실제 이 인터뷰를 내보낼 때 KBS가 얻고자 했었던 보도 가치는 무엇인가를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밀하게 취재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어필하려고 했던 건가요? 뭐 그것도 이제 중요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을 결국은 뭐 모든 내용을 다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고 내보낼 때 과연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가 보도 가치로서 이제 충분한 이제 수기가 됐느냐 여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인터뷰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보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정말 뭐 장난이 아니다. 살점이 날아다니고 뭐 팔다리가 날아다니고 이런 식의 이제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고 일단은 이 진심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앵커가 취재진이 이제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도 전쟁이 끝난 후에 귀국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대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보면서도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의 의기와 결기를 보여주는 게 뭐 인터뷰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청년들은 저 의기와 결기를 보면서 본인도 한 번 더 다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칫하면 그런 좀 우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자기 이제 개인 부대를 꾸려서 갔던 모든 이제 그 과정들을 사실상 중계하듯이 한국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국제의용군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막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회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좀 위험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KBS의 이번 인터뷰 보도도 혹시 그 연장선에서 국제의용군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저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효과를 낸 건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랬었습니다. 과거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전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쟁 양상 자체도 게임화되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게임에서 오면은 막 이제 그 버튼 하나를 조작을 해가지고 폭탄을 그렇죠. 터져 죽는 실제로 전쟁 양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그 게임을 중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바꿔버리면 이 되냐면 전쟁이 쇼화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 게 쇼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어떤 바꿔도 네.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우리 촌철님들의 이제 가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아까 그 위치 도출하고 이랬던 것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니 언론이 어떤 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뭐 부족함이 없이 검증하는 것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성립 안 된다. 하면 할수록 더 좋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체 충분히 검증을 해서 확신이 섰다면 그 다음부터 보도는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거기서는 자기 믿음을 기초해서 절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처럼 전쟁 보도를 하는 게 이게 전쟁 보도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이번 계기로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KBS하고 이제 MBC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 이제 CCTV 화면을 생중계로 유튜브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라든지 실시간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의 제목을 붙여서 마치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시가지 현장을 관람하듯이 이제 보도록 제공하는 듯한 모습이 이제 펼쳐져서 그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쇼화되고 있다니까요. 쇼화되고 있다는 어떤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쟁 보도가 결국에는 뭐 어떤 전쟁의 원인이나 과정을 객관적으로 좀 전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세계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돋우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평화 저널리즘이라고 최근에는 표현을 하는데요. 평화 저널리즘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 게임화에 한 숟가락을 보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 계기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잠님이 헬마스 오늘 똑똑해 보이네요라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다른 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만큼 오늘 그러니까 내용에 만족한다는 뜻으로 좋게 해석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이 만우절이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생겨 보이시네요. 또 저렇게. 그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네. 진실이죠? 네, 만우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닥토담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것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